지금 정부가요, 속으로는 굉장히 경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지난번에 테이퍼링이라고 양적 완화를 이제는 축소해 가는 부분, 즉 돈을 시중에 풀은 돈을 다시 미국 연준이 걷어들이는 과정에 대한 정책들이 채권 등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것도 결국은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더라 보니까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하겠다고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금리로 보면 항상 금리가 지금처럼 낮았다. 지금은 낮다라는 것도 어떤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겠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금리는 매우 낮았습니다. 1970년대 이럴 때는 금리가 두 자리 숫자가 훨씬 넘었죠. 자, 그런데 한국의 기준금리가요, 지난번에 그 2007년 금융위기 전에는 5.25%였습니다. 2007년, 2008년까지. 2008년에 5%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2009년이 시작되면서 5.25가 됐다가 그때부터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한국도 금리를 이렇게 계속 떨어뜨렸죠. 그러다가 2012년경에 3.25까지 또 올렸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리를 계속 낮추어서 1.25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동안에 미국은 금리가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간의 금리를 여러 차례 올려서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1에서 1.25, 미국은 구간을 두지 않습니까? 한국은 1.25, 이래서 사실상 동일한 금리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이 자꾸 올라가는 금리가 나오는데 한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가 더 낮아서 외국인들이 한국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외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을 우려해서 같이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나빠져서 또 이탈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1,400조가 지금 2분기까지 1,388조였습니다. 가계부채가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계부채를 높은 금리가 되는 시대에 맞춰가면서 이제는 줄여갈 수밖에 없고 늘어나는 것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왜? 더 늘어날 경우 금리가 올라가면 빌렸다가 원리금을 못 갚고 무너지는 가구들이 숱하게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은행의 금융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당정이 빚내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끝이고 상환 능력을 높이겠다고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상환 능력을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을 발판을 삼겠다. 김동연 부총리는 신 DTI를 도입하고 18년에는 DSR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당정이 내년 1월부터 신 DTI를 이렇게 시행한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도입한다.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구별 부채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그래서 이 DTI를 개선하는 방식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 계산 방식을 개선해서 기존보다도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된다는 거예요.
부채 원리금의 경우에는 기존 담보대출의 원금까지를 포함해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인 DSR은 2019년까지 하겠다 하다가 내년 하반기로 이렇게 입장을 당겨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요, 빚을 내는 부분이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담보로 할 때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개별 가구가 갖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부채를 얼마를 빌려주겠다, 빚을 얼마 빌려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이 은행 금리의 상승과 더불어서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올 것은 틀림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현재의 부동산 경기가 꺼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부동산을 이렇게 띄워서 재미를 본 정권이 왜 이걸 자신의 정권으로 봐서는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게 되면서 아무래도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고 대출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또 갚아야 될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서 주택 경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정권이 하려고 하는가? 그 부분은요, 결국 이런 상태로 부채가 늘어나서는 앞으로 올라가게 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과거 2007년 때처럼 5% 수준까지 만약에 이자가 올라가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동산 담보 대출 가구들이나 또 이 생계형 대출 가구들, 자영업자 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미국발 신금융 긴축 시대,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돈을 시중에 풀어서 제로금리 상태로 유지해 왔는데 이제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면서 금리를 올리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이렇게 발맞추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금리는 16개월 동안 사상 최저 수준인 1.25%에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는 금리 상승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는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주택담보금리도 현재 5%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KB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기존의 3.74에서 4.96에서 3.827에서 5.04로 오를 예정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기존 은행들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 추세가 이걸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대출금리를 올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없다. 그리고 돈을 상당히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풀어서 그 돈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곤란하다. 그래서 돈을 거둬들여야 된다 해서 시중에 나간 돈들이 들어오도록 미국 정부의 정책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또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채권을 더 사주지 않음으로써 이제 돈이 시중에서 은행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2015년에 12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서 작년 말에 한 차례,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올렸고 또 올 12월 달에 또 한 번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1.25에서 1.5가 되어서 한국의 1.25보다도 미국의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던 미국의 제로금리 때 들어와 있던 돈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자를 받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긴축 행보, 즉 시중에 돈을 줄이는 행보를 한국도 똑같이 지금 따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캐나다나 이 G7 국가들도 지금 전부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계가 돈을 걷어들이는데 한국만 옛날에 금융위기 때 시중에 돈이 풀려서 탱자할 때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어디에 가장 먼저 타격이 생기느냐. 1,400조의 빚을 지고 있는 가계부채에 당장 문제가 올 거라는 거죠. 한국은행이 0.25%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이 이에 따라서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의 연간 부담이 2조 3천억이 늘어난다는 거죠. 0.25% 오르는데요. 이것은 결국 가계의 소비 투자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인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되고 가계부채, 환율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경제가 최근에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금융 긴축을 해도 버틸 수 있지만은 한국은 지금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역대 최저 수준인데 여기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한국에는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고요. 특히 1,400조의 대출 중에서 제가 여러 차례 위험 대출 가구가 있다. 흔히 한계 가구라고 하는 이런 가구들이 백수십만 가구가 되고 조금 폭을 넓게 잡으면 200에서 300만 가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론이 이야기하는 한계 가구, 즉 벌어서 은행의 이자나 원리금을 갚기에 허덕이는, 즉 빚을 내어서 갚을 수 있는 이런 가구들이 먼저 무너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어서 지금 더 지체하다가는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서 부동산 붕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는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금리에 따라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닌데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보다 월등히 좋다면 과거 우리가 IMF 때는 한국의 성장률이 한 10%가 넘었고 또 금융위기 직전에는 한국의 성장률이 5%가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국의 성장률이 2%대로 예상이 되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고 또 달러는 미국의 기축통화인데 미국의 금리가 한국을 보다 더 높게 되면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할 메리트 요인이 있겠습니까? 일부 저평가되었다라고 보는 그런 삼성전자나 이런 일부 주식들만 투자 대상인데 이제 그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 90년대 이후에 미국이 자국의 문제 때문에 금리를 3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결국은 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등에 크게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번에 미국발 긴축이요. 결국은 한국에 또 다른 외화가 갑자기 빠져나가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거나 부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오른 금리가 한국의 부동산 붕괴를 가지고 오거나 이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번에 왜 특히 우려되느냐. 제가 항상 한국의 부동산이 우려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때가 언젠데 했는데 제가 항상 머지않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계속 예고를 해야만이 정부가 그런 부분을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예고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도 사실 저는 정상적인 운용을 정부가 포기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상적인 운용을 했다면 부동산 대출을 이렇게 방치를 하면 안 되죠. 지금도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이 저는 돼버렸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기술이 좋게 수습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입장은 한국하고의 봤을 때 경제적으로 동맹적으로 또 한미관계에서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위기의 근처로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겁니다. 왜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벌어지는 동맹 문제를 경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트럼프가 최근에 한국에 대한 각종 무역 보복이나 FTA 폐기 등을 이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가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금 한국의 경제는 미국에 달려 있는데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역대 최악의 관계에 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위기를 맞을 때 미국이 한국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려고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IMF 때도 어쨌든 미국이 IMF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에 봐주기는 했습니다만은 벌칙을 페널티를 심하게 때렸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통화수합 등을 통해서 미국이 한미관계가 원만했기 때문에 쉽게 구제를 해줬죠. 자, 이제 한국이 미국발에 기인한 미국의 금리 인상에 기인한 한국의 경제 문제가 이렇게 흔들리게 될 때 미국이 그렇게 쉽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움직임이 예상이 되면 그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지난 한 1년간 탄핵이니 뭐니 경제 손 놓고 놀다가 그 다음에 지난 한 몇 달간은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가계부채를 훨씬 더 키우고 이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서 겁을 먹고는 이걸 좀 제재하겠다 하지만은 제재하는 방법이나 속도가 너무나 안이하고 내년에 하겠다 어쩌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이 금융 변화에 한국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왜 이래 언론들이 심각하게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이 1,400조 가계부채에 직격탄대나 하는 보도들을 하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다라고 언론기관들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정말 각자 개인이요. 남 믿지 말고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10년간의 아주 낮은 대출 이자 상황을 이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은행 돈을 막 내 주머니 돈처럼 내쓰면서 그걸로 부동산에 투기를 하고 여기저기 투기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그게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하지 못하고요. 10년 동안의 저금리 시대를 돈이 풍부한 시대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 10년 동안의 한국 경제 환경은 저성장부터 실업부터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중진국에서 선진국형 병으로 선진국이 되지도 못하면서 빠져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맞게 될 타격은 IMF 때는 우리가 10% 성장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방 맞으면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